네, 2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친구랑 정말 제가 밖에를 이제 좀 사실은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 그동안 사람들도 안 만나고 잘 안 나가고 했는데, 어제 그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느라고 거의 한 달 만에 차를 끌고 시내로 나가가지고 밥집을 갔는데, 그 뉴스에서나 보던 저기 서울 강남에나 있을 것 같던 로보트가 서빙을 보더라고요. 쟁반 이렇게 머리다 이고 바퀴 달려갖고 깜짝 놀랐죠 저는. 근데 친구가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요새 어디 가나 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참 그러네요. 점점 그 어떻게 말을 걸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 로봇가 그냥 쌩 까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빨리 저기 머리 위에 있는 접시 이거 빨리 상에다가 우리 보고 세팅하라고 그 얘기만 하고 그냥 휙 가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죠. 오늘 주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달도 안 돼서 2월 달에 급하게 전술을 바꾸면서 전체적인 세팅을 끝냈는데, 최소한 오늘 2월 24일까지는 대충 다 끝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얘기를, 테이블 세팅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달도 안 해서 안 돼가지고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24일까지 휴일 빼면 20일 정도인데, 이렇게 빠르게 한 달도 안 돼갖고 전 세계 분위기를 이렇게 몰고 갔을까요? 그 전까지는 1월 말까지만 해도 중국 리오프닝 한 해 만에 해가지고 경제가 좋네, 호황이네, 침체 없네, 다 같이 좋은 평화적인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3차 세계대전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20일 만에 뭘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일이 급박하게 지금 알게 모르게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이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은 풍선입니다. 풍선. 이 풍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풍선 하나 가지고 지금 갑자기 세상 정세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풍선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80년대 초반에 전 세계 냉전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부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독하고 서독이 아직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서독에서 어떤 페스티벌을 한번 해요. 락 페스티벌 같이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축제 분위기니까 풍선 여러 개를 그게 이제 하늘로 떴어요. 뭉텅이가 몇십 개가. 근데 그게 바람으로 자꾸 이렇게 동쪽으로 날아가더라 이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제 작사가 이 음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저게 이 밤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독으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풍선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깜깜한데 잘 안 보이는데 풍선이 오면은 동독 입장에서는 저거 무슨 정찰 풍선인가? 군사용 풍선인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빵 쏴갖고 풍선을 터뜨려 격추를 시키겠죠? 그러면은 그런 사소한 오해에서 무슨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 음악가가 그 콘서트를 보고 그 풍선을 목격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실제로 비슷한 일이 70년대에 있었대요. 미국에서 어떤 그 학생들이 장난으로 풍선 여러 개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폭죽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하늘로 띄웠는데, 그게 이렇게 사막 같은 데서 건너가다가 미국 공군기지 있는 근처까지 간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비상이 걸려가지고 공군기지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풍선이 100개인가를 그때 날렸답니다. 근데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 상대 냉전 시대가 굉장히 그때 냉전이 심했던 시대니까 적성국에서 뭔가 보낸 그런 게 아닌가 해갖고 지금 했던 것처럼 그 풍선을 잔해를 수거를 해요. 혹시 그 안에 첩보나 그런 게 있는가, 위험한 게 있는가 보려고 했겠죠. 그때 근데 잔해를 수거를 했는데 수거한 숫자가 풍선이 99개였습니다. 100개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떤 학생들이 재미로 날린 건데, 이제 사람들이 보고 UFO라고 좀 이렇게 착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기들은 날렸대요. 일부러 크게 100개를. 근데 그때 수거가 된 게 99개니까 한 개는 어디로 날아갔죠, 무사히.
그렇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동독에서 콘서트에서 풍선이 날아가가지고 아니 서독에서 동독으로 날아가면 그것처럼 동독에서도 오해하고 그걸 쏴다가 그것이 잘못해서 큰 전쟁으로 번지면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그 작사가한테 들었던 거예요. 80년대 독일에서도 굉장한 락 그룹이 많이 나오면서 전 세계 음악을 이제 유럽에서 많이 또 주도도 하고 했던 시던데 8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독일 그룹이 세계적인 히트를 치는 이제 그룹이나 가수들이 좀 나왔는데 그 한 가수한테 그룹한테 유명한 작사 작곡가가 곡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99개의 풍선이라는 곡이에요. 요거 시간 되실 때 한번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나가 부르는 이거 조금 나이가 있으신 세대들은 이 노래 무조건 알 겁니다. 세계적으로 엄청 히트를 쳤던 노래이기 때문에 들으면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이게 99개의 풍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 독일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바로 탄생 비화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거예요. 99개의 풍선인데 그거를 어떤 장군이 공군 장군이 기겁을 하고 적성국에서 보낸 건다 해가지고 그거를 상대국의 뭐 정찰 풍선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격추를 하고 그것이 서로 간에 오해를 일으켜져 가지고 모든 나라들한테 전쟁이 번진다는 그런 내용이 가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나라가 다 폐허가 됩니다. 그 폐허가 된 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어떤 아이인지 꼬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격추되지 않고 유일하게 100개 중에 하나 남은 온전하게 살아남은 풍선 하나를 전쟁의 폐허 잔해 속에서 발견하고 거기에 희망을 심어서 다시 날려보내게 된다는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그런 가사인지는 몰랐죠.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99개의 풍선이라는 얘기는 알으셨을 거예요. 제목이 99개의 풍선을 뜻한다는 건 아셨을 텐데 가사가 그런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죠. 이 2월달 풍선이 정찰 풍선이 지금 어떤 빌미가 돼서 이게 그렇게 일을 빨리 진행시켰나 대충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풍선이 있은 이후에 풍선이 3개가 더 격추됐죠. 여기 벌써 4번째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그 3개는 첫 번째 풍선처럼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였죠 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찰용 풍선이 아닌 것 같았죠. 군사용 풍선이 아닌 것 같았죠. 그 풍선 하나 하는데 막 몇 억짜리 그 5억인가 6억짜리 미사일 한 방씩 막 날리고 그랬었죠. 미국도 그러고 캐나다 영공에서 하나 격추시켰고요. 그래가지고 그 잔해를 미국에서 수거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정찰 풍선, 군사용 풍선이라는 정찰 증거를 못 찾았어요. 심지어 나머지 3개는 상업용 풍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고 어디서 띄운 건지도 확실하게 이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하늘에 또 풍선이 떴다 전국 뉴스 때리면서 또 바이든이 전투기 출격시켜서 또 때리고 하면서 전 국민한테 지금 수시로 적성국이 미국의 영공을 풍선으로 계속 오면서 우리를 정찰하고 뭔가 위협하려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런 여론몰이는 아주 톡톡히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렇죠? 반중 여론이 엄청나게 형성이 됐죠. 근데 이거를 증거는 사실은 못 찾았어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밖에서 옆집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이거 만들어야 되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자연의 소리, 개 짖는 소리, 개구리 소리 그런 것도 들리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방송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3개의 그 정체불명의 풍선이 뭐냐 그때 미국에서 말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게 UFO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실제 그 백악관 대변인 있죠? 그 귀엽게 생긴 흑인 여자, 작은 흑인 여자, 젊은 여자 있잖아요. 그 백악관 대변인이 예전에 그 BTS 백악관 갔을 때 그 맞이해준 그 여잔데 그 여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아니 UFO는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발표를.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이게 뭔지 그 중국에서 보낸 건지도 지금 확실하게 증거는 안 나왔어요. 그거를 다 조사하고 격추하고 했던 게 노라드라는 미국의 국방단체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뭐 우주 전략 그 방위 사령군 그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데서 UFO나 그런 것도 보니까 더 국민들이 혹시 그거 UFO 격추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나왔겠죠. 거기서 얘기한 게 사실은 지난 65년 넘게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답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걸 격추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연달아 일주일 동안 3개를 격추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떤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거죠. 미국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도 나중에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이런 기사는 저기 우리나라 기사에 잘 나왔는지 나오니까 다음에 떴겠죠. 예. 그게 어떤 동호회가 주장을 해요. 풍선을 날리는 동호회인데 점점 아까 제가 처음에 해드린 1970년대 그 사건하고 비슷하죠. 그 동호회가 있는데 풍선에 뭐 여러 가지를 달아갖고 날리고 뭐 그걸로 뭐 촬영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 보더라고요. 그 동호회가 그 중국산 알리바바 뭐 그런 데서 사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그런 데서 사가지고 날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짜리 풍선 자기들이 날린 아무래도 그거 같다고 사진 보고 주장을 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심지어 자 15,000원짜리 자기들 풍선 동호회에서 날린 자기들 큰 풍선 있는데 그거 같다라는 주장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물론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노라도 이제 이런 여기 공군 대령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건 자기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말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동호회가 뭐 그런 얘기를 해서 FBI랑 뭐 수사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게 없다. 다 이제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17,000원에 우리 돈으로 17,000원에 팔리는 풍선이라고 하네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세 개의 물체가 확실히 군사용은 아니었던 것 같다. 뒤늦게 나온 세 개의 풍선이 뭐 민간 기업이나 뭐 오락용인지 뭐 연구기관인지 다른 과학연구와 관련된 풍선일 가능성이 큰 것 같다. 자기들이 봐도. 하지만 그게 어떤 물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난 기꺼이 또 격추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딱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그렇죠? 뭐 그게 뭔지 지금 사정 봐줄 때가 아니고 일단은 격추하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수상하면. 왜? 미국의 자유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분위기는 이미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 캐나다 상공에서 캐나다가 직접 전투기가 출동해서 풍선 중에 하나도 캐나다에서 격추했죠. 거기는 어떤 풍선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캐나다는 뭐라고 했냐면 그 풍선 격추에서 떨어진 지형이 굉장히 힘든 지형이어서 우리가 잔해를 회수 못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얼버무리고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 거봐라 우리 보고 뭐라고 하더니 우리 풍선도 아니네 했지만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절대 사과 안 해. 니들은 틀림없이 잘못한 게 있어. 그런 식으로 완전히 중국하고 바이든이 척을 졌죠. 자, 옛날 풍선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해지죠. 그리고 99개의 풍선이라는 이 노래 한번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이 가사하고 지금 절묘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50년 전 노래하고 그때 사건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풍선을 통해서 급하게 일주일 만에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덜란드 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이렇게 뜬 게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네덜란드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그거를 요격하겠다고 전투기가 떠버립니다. 네덜란드에서 F-35. 이게 언제적 기사인지 아세요? 2월 15일 기사입니다. 2월 15일. 2월 15일에 그렇게 떠요. 그래서 실제 격추한 건 아니지만 가까이 붙어갖고 여기서 나가라. 너무 우리 쪽으로 침범한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뭔가 좀 신경전을 벌였겠죠. 그때가 2월 15일인데 같은 날 2월 15일 날 미국의 알래스카 영공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도 러시아에서 공군 비행기들이 그쪽 알래스카 가까운 쪽에서 매번 하던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미국이 가까이 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급하게 또 미국의 전투기가 또 떠요. 그래갖고 이때 뭐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뭐 처음 발표할 때는 미국이 상대방 그 폭격기를 자기들이 요격해서 떨어뜨렸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이제 다시 정정해서 나오기에는 그런
보니까 실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영공까지 들어오진 않았더라. 하지만 가까이 와서 혹시라도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들 전투기가 떴다. 자꾸 이렇게 유럽 전선에서도 그러고 미국 전선, 캐나다 전선에서도 그러고 중국의 풍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우리의 자유와 그 평화를 위협하기 위해서 자꾸 위협적으로 우리 영공으로 넘어오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띄우죠. 일주일 사이에 풍선하고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전쟁의 긴장도를 이렇게 높여가면서 세팅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묶어가지고 적성국으로 두고 뭔 일을 벌리려는 저는 이 풍선을 빌미로 해서 이 세팅이 불과 보름 뭐 열흘 사이에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된 그 사건들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확신은 아닙니다. 제 의심입니다. 그런데 너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냐, 세상을 좀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너 친구 없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예, 뭐 제가 강하게 부인은 못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자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노드스트림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그것이 미국의 근데 음모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후속 보도들이 안 나오고 서방의 주요 언론들은 입을 딱 벙어리처럼 합주기처럼 닫고 있다 했죠. 그때 그 영상 보셨거나 아니면 예전 제 글, 노드스트림의 글을 찾아보셨으면 제가 작년 10월달 그 썼던 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뭡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이거는 미국이 벌인 짓 같다. 그때 10월달에 의심을 또 했었죠. 의심병으로. 그 이유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들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팔아먹기가 아니라 귀축통화 패권을 이어가는데, 가만히 그 가스관이 살아있으면 다가오는 겨울에 큰 피해를 볼 것 같은 독일이 러시아하고 적당히 합의를 볼 거고, 그러면서 유럽과 러시아가 완전히 척지고 그 전쟁이, 큰 전쟁에 함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다시 화해의 어떤 휴전과 협상을 위해서 큰 전쟁으로 안 번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따로 두고 자기들끼리 그런 에너지 교류가 되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미국 쪽에서 터뜨렸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 쪽에서 터뜨렸다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너무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퓰리처상 받은 이 할아버지 기자분이 그거를 터뜨렸었죠. 이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실제 이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분이 이제 뒷얘기를 한 게, 인터뷰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왜 이거는 미국이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을 해서 왜 그러냐 하고 이제 BBC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 가스관이 파괴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전술적 이익이 있었다. 전쟁이 어려워져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려는 결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11월이나 12월에 겨울에 추위가 오면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멈춰지고 독일은 그 가스관을 개통해서 가스 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을 받았을 것인데, 이것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우려였을 것이다. 독일하고 러시아가 그 가스관을 다시 개통할까봐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노드스트림을 바이든이 끝장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겨울에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화해하고 경제 교류가 틀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선택지에서 삭제해버린 거다. 제가 그때 경상에서 말씀드렸죠. 에이, 이런 건 다 물 건너 갖고 겨울 오기 전에 빨리 배나 띄워라. 여기저기서 천연가스나 빨리 더 확보하자.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이 할아버지가 다음 나온 기사에서 인터뷰가 나왔는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서방연합의 언론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 언급을 안 하냐. 자기가 볼 때는 이 보도에 대해 지금 다 침묵하는 이유는 세계가 양극화되었고 진영 논리가 아주 심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신냉정 시대가 돼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었죠. 자기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정보는 어디서 얻었냐 했더니, 자기한테 이 보도를 준 정보원은 미 정부의 당국자이면서 거기에 정보원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예. 그때도 의심 같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제가 그 의심했던, 왜
노드스트림을 미국이 파괴했을까 하면서 10월 초에 적어놨던 그 내용이 결국은 요 할아버지가 지금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저기 그 자녀들 대학 입시 문제 아니면 뭐 남편분 사업 문제 애들 뭐 결혼 운 그런 거 이제 저기 점쳐보고 싶으신 분은 예. 비대스로 저한테 사주팔자에서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의심이 많긴 하지만 너무 허황된 의심들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1년 2년 보면 제 자랑은 아니지만 거의 다 들어맞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어쨌든 이 풍선 때문에 바로 뭔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가는 그 풍선의 제품 그 제조가 들어갔던 기업들 다 중국하고 교역 못하게 다 막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중국도 맞대응을 하면서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제재도 막 같이 해버리고 갈등이 굉장히 격화됐어요. 왜 이렇게 세계대전 뭐 전쟁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모든 기업들의 교류나 무역이나 공급망이 블록화되면서 점점 더 앞으로 경기는 안 좋아질 거고 전 세계적으로 블록화돼서 공급망은 악화돼서 코로나는 사라지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신냉전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는 쉽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요.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 그런데 시장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인플레는 안 잡혀서 고금리 상태는 계속 유지해야 되면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시장에. 지금 시장에 그 위험들이 다 반영이 됐나요? 선반영 됐나요?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긴 장기적 안목으로 최소 6개월 아니면 그 이상 짧게는 3개월이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시장을 보면서 연말 결산도 하고 매년 초에 이제 금년에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거기서 뭐 시장에 발을 담그든지 말든지 어떤 포지션을 큰 대세로 유지해 갈 건지를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장기적인 그런 거시경제를 보는 채널인데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지금 물가, 인플레, 금리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나오는 수치들 보고 뭐 연준 위원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거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적 보고 뭐 가이던스가 어쩌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한 번에 시장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멱살 잡고 확확 휘몰아치듯이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큰 정세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야 되는가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는 겁니다. 아, 여기 딱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공군이 자국 영공에 등장한 정찰 풍선을 격추하면서 촉발된 지금 2월달이 미중 간의 새로운 갈등이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드디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태의 미국 산업계에서도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10년 걸린다고 했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교역은 서로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조금씩 10년에 걸쳐서 서로 간에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고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지금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보인 거예요, 지금. 그 10년 동안 억지로 제살 깎아가면서 서로 간에 모든 신냉전 시대의 공급망 다 블록화하면서 경제가 블록화되면은 모든 나라는 거기에 대한 경제 충격을 엄청나게 받겠죠. 특히 우리같이 수출로 특히 중국하고 많이 의존돼서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벌써 그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앞으로 3월부터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확실하게 미국 쪽에 줄 서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어디서 이제 그 무역로를 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 기사도 시간 되면 보시고요. 지금 그냥 뭐 그 이런 단순한 기업들의 어떤 교류가 제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장벽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 지구를 다 잇는 큰 해상 케이블 사업에서도 이미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블록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 기사를 보면은 심지어 어떤 얘기도 나오면 앞으로 서로 간의 어떤 안보상의 어떤 인터넷의 그런 해킹이나 그런 걸 우려해서 서로 이렇게 사업권에서 상대 진영의 그 기업들을
국가 차원에서 배제함으로써 인터넷이 양분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80년대 냉전 시대가 그랬잖아요. 7, 80년대 소련하고 중국 내부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이제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뭐 그냥 우리끼리 상상만 할 뿐이지 서로 간의 정보가 뉴스가 교류가 안 돼요. 거기는 어떻게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 뭐 그럴 때 저기 초등학교 요즘 옛날엔 국민학교로 했죠. 그때 다녔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요. 그 학교에 팻말이 반공 그렇게 크게 걸려 있었어요. 운동회 하는데도. 예전에 여러분들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권상우 나오는 그 고등학교도 보면은 학교에 반공이라고 크게 그 간판이 붙어 있어요. 반공이 그게 뭡니까? 공산당하고 이렇게 공산당을 배척한다는 뜻이죠. 공산사회를. 그리고 우리 때는 그때 극장에서 또리 장군 그런 영화를 저 아주 어렸을 때 했었는데 가면은 북한의 그 억압받는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주고 김일성 그 수뢰 그 공산당 수뢰 그놈들을 때려잡는 그런 반공 만화 영화였는데 거기서 김일성이요 이렇게 혹이 크게 붙어가지고 머리에 뿔난 도깨비 얼굴로 나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같은 마블 어벤져스처럼 메타 휴먼이죠. 그런 도깨비로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하도 그런 식으로 뭐 교과서에 보면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어렸을 때 산타 믿듯이 김일성은 그런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머리에 뿔난. 그렇게 서로 간에 완전 정보가 차단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까지 생기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앞으로 21세기 시대에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토니 블링컨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화해하나 했지만 화해는커녕 가서 서로 더 싸우기만 했죠. 풍선 가지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 미국 국방장관이 나와서 이거 엊그제 다 뉴스인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이번 2월 24일 오늘이죠. 전쟁 1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공세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똘똘 뭉쳐서 우크라이나에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올봄이 최대 분수령이다. 언제 러시아의 총공격이 다시 시작되면서 전쟁이 또 한 번 크게 빵 더 터질지 모른다. 작년 이맘때하고 똑같죠? 작년 이맘때 지금 탱크 다 위에 집결되면서 러시아 오늘 내일 밀고 들어간다, 탱크 몰고 나간다 막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24일 러시아가 대공세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나 뭐 유럽 그쪽 가까운 쪽에 있는 그 자국민들 전부 다 전쟁 크게 날지 모르니까 다시 다 돌아오라고 대피하라고 미국인 떠나라. 프랑스에서도 러시아하고 붙어있는 벨라루스에 있는 자국민들 다 출국해라. 빨리 빠져나와라. 이거 언제적 기사입니까? (2월 15일) 기사입니다. 벌써 5일 전에 한 열흘 전에 이렇게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도 그때도 그랬죠? 터지기 전에 자국민들 다 철수해라. 빨리 비행기 타고 빠져나와라. 막 다 난리쳤었잖아요. 그때하고 판박이죠. 무조건 지금 1주년 되는 이 시점을 해서 전쟁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막 더 커져갖고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모든 나라가 한편이 돼가지고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하나로 다 싸잡아서 니들도 다 똑같은 애들 해서 작년에는 러시아만 제재하던 걸 이번 금년부터는 얘네들도 다 옥죄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경제가 절단 나겠죠. 또 한 번. 결론은 뭡니까? 2월 내내 한 게 뭡니까? 지구촌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저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분위기 딱 잡아간 겁니다.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9개의 풍선이고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이제 중국도 작년에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아니야 우리는 뭐 굳이 뭐 러시아를 저 사람들이 다 막 전쟁을 욕하니까 우리 러시아 주둔하지 절대 지지하지 않아. 우리도 빨리 러시아가 전쟁 그만뒀으면 좋겠어. 지금도 사실 그렇게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중국을 러시아하고 하나로 묶어가려고 하니까 중국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있죠. 막 날선소리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러시아의 그 폐허가 된 그 자기들 그 정찰 위성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조금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동유럽에 배치된 제가 아까 이런 얘기 드렸죠. 여기서 러시아가 있는데 처음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게 십몇 년 동안 자꾸 얘네들이 러시아 푸틴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그때 보면 여기에 나토라는 여기에 어떤 미군의 서방의 최신 무기가 여기 와서 이게 다 자꾸 점점 더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오죠. 근데 여기 있는 나라들을 점점 더 자꾸 나토에 가입시키겠다고 하니까 뭡니까 이제는 코앞에서 만만 뭐 건덕지만 하나 여기서 걸리면은 나토의 그 조약 5번째 조약 있잖아요. 누가 한번 맞으면 다 같이가 다구리 쳐주는 거. 그 나토에는 미국도 들어있죠. 유럽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토 연합에는. 그러면 뭔가 건덕지 생기면 가서 얼마든지 하루 이틀 만에 작전해가지고 모스크바 함락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죠. 푸틴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무기들 그것 때문에 뭐 전쟁이 왔다 이 저쪽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상당히 또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입장이면 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보면서 동유럽에 배치된 미군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 이런 거를 위성으로 중국이 다 지적을 합니다. 요런 데 있는 미국이 제공해준 최첨단 탄도미사일 여기 있는 것들 설치된 것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접경인 폴란드 공군기지에 이미 자기가 보니까 맨날 뭐 러시아 무기가 뭐 여기 뭐 우크라이나 근방에 꽉 차 있다 뭐 탱크가 거기 막 준비돼 있다 니들이 그렇게만 그 얘기만 하는데 봐라 우리도 위성 영상 공개하겠다 하더니 거기서 뭐가 나면 거기에 벌써 미군 무기도 거기 꽉 차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전쟁 위기를 누가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여기에 폴란드에 공군기지에 미국 최신형 아파트 헬기가 여기 다 있답니다. 여차하면 30분 사이에 여기 가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 수 있게. 30분이면은 저속으로 눈에 안 띄게 비행해도 30분 안에 러시아 변경에 도착한답니다. 상당한 위협이죠.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미국이 전쟁 터지기 전부터 그렇게 무기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놓고 러시아를 자꾸 자극을 하니까 지금 이 전쟁도 터진 책임이 미국 너희들한테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예전에는 여론이 무서워서 중국도 대놓고는 안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자기들까지 엮어서 러시아처럼 경제 제재 할까봐 좀 몸을 사렸던 건데 이제는 이제 자기들 확실히 죽일 거를 이제 대놓고 이제 드러내니까 자기들도 뭐 이제 할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동안 속에 있던 얘기. 만약에 중국의 이런 러시아하고 뭐 경제 제재를 다 경제 교역을 하던 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게 다 투입이 되니까 다 끊어라.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중국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무역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는 다른 데하고 교역을 못하니까 중국하고 엄청나게 교역을 많이 하게 됐죠. 중국의 큰 돈줄이에요. 이거 끊으라고 하면 그러면서 뭐 저기 제3세계 국가 채무 국가들에 있는 중국 그 빚까지 다 탕감해 주라고 하면은 중국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방정부 재정 부채가 막 빵빵 터질라고 하는데 요런 것까지 되면 중국 경제적 그게 바로 노리는 거겠죠. 맞죠? 실제 전쟁을 터쳐갖고 핵전쟁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를 해서 중국 안에서 신용 위기, 부채 위기가 빵 터지라 이거예요. 모라토리엄 되라 지금 그거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도 지금 아마 이제 이번 주 특히 오늘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2월 끝날 때까지 3월 초까지 미국이 정말로 자기들을 얼만큼 죽이려고 하는가를 간을 볼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정말 이건 돌이킬 수 없다. 그전에는 어떻게든 제재를 피해갈 방법이 있나 자꾸 머리를 굴리겠죠. 근데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고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자기가 딱 간 봐서 결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푸틴 만나러 갈 겁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여기 4, 5월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간 보겠다는 거죠. 살아날 길이 없는가. 왜냐하면 완전히 척지는 순간 자기들 나라는 몇 배로 힘들어지거든요. 앞으로 중국 다시 리오프닝 해가지고 이제 경제 살려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 미국 뜻대로 풀려버리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왕이만 보낸 거예요. 왕이만 보내가지고 일단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만 한 거죠. 여차하면 우리도 뭐 러시아하고 붙으면 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붙고 싶지 않아요. 제재 받고 싶지 않아요. 중국은 지금 절박합니다. 은근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보는데 전선 여기가 하나가 다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작년 말부터 걱정했던 전선이 중동 전선하고 대만 전선인데 대만 전선은 의외로 안 터질 수도 있다. 왜냐면 대만 전선 터지면 중국도 터지지만 미국도 떡실신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떡실신 됩니다. 그러면 뭐 기축통화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 사이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가 싹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대한 힘 비둥비둥하게 하면서 아주 바둑이나 뭐 장기의 외통수처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작은 정쟁 빵빵 터지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시키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을 빌미로 해서 그 중동 지역에서 터뜨릴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 이 구역에 미친놈 하나 더 추가가 바로 그 미친놈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이란입니다. 이번 지금 튀르키예 대지진하고 그 옆에 있는 시리아까지 강진이 됐는데 지진 난 지 얼마 됐다고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미사일 날렸어요. 왜 그랬냐? 그 시리아에 그 이란, 시리아 국경에 친이란 무장 세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얘네들 거기 있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아주 뭐 전쟁 피해로 지금 세계의 어떤 여론이 다 지금 얘네들 동정하면서 돕자 하는데 그런 거 안 한 것 없죠.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에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여차하면 이스라엘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핵폭탄을 손에 넣는 게 전문가들, 우라늄 농축 전문가들이 봤을 때 몇 주 안에 가능할 것 같다. 거의 임박했다. 그렇게 물론 이란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그러죠. 그 안에 한 게 뭔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게 절단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근데 그거를 미국도 토니 블링컨이 직접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서 같이 훈련까지 했죠. 공중급유 훈련까지 하고 얼마 전에.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거기 붙지 말라. 거기 붙어갖고 자기들끼리 막 경제 개발해서 살아나지 말라 이거예요. 은근히 거기에 영향을 주고 싶은 거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묶어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새로운 통화권을 형성해서 기축통화 달러를 위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그 안에서 지들끼리 경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지금 약을 쳐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년에 전쟁이 제일 무섭다고 연초부터 두렵다고 지금 여기 지금 기사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이란의 지금 핵 농축 수준입니다. IAEA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뭐하러 이렇게 지금 그럼 이란이 핵 농축을 해갖고 이렇게 우라늄 농축을 해서 핵무기를 가질 정도로 왜 그동안 왜 이렇게 방치했어? 잘 좀 하지요. 그거 잘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로 우라늄 농축을 농도를 조금만 해서 핵무기로 만들 수 없게 하자 하는 그 핵 합의를 미국 쪽에서 먼저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폐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란을 철저하게 제재를 하니까 이란도 마음에 독을 품고 그때부터 우라늄 농도를 높이면서 핵무기 개발해온 겁니다. 자, 누가 먼저 잘못인지 모르겠네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렇게 딱 봐도 자기들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자기들 이란을 칠 것 같으니까 이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자기들 대규모 지하 공군 기지를 우리 이렇게 지금 전투기하고 드론하고 뭐 니들이 뭐 와가지고 포격한다고 우리가 금방 당할 것 같아? 우리도 엄청나게 준비 많이 했어. 데몬스트레이션 했죠 이렇게. 이란도 벌써 지금 전쟁에 맞설 준비를 지금 다 한 거죠. 대응. 그래 한판 해보자. 뭐 지금 그거죠. 전투기들이 다 옛날 전투기네요. 이거 팬텀 전투기 이거 너무 옛날 거네. 그러면서 그 서로 공격 받는 애들끼리 있지 말고 서로 뭉쳐야겠죠. 바로 이란하고 중국하고 붙어버렸습니다. 벌써 이제 딱 각 나오죠. 딱 4개 나라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쪽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스라엘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마지막 하나. 이제 대한민국이 거기 껴야죠.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 전선에 딱 껴서 뭐 하겠어요. 뭐 스위스처럼 뭐 중립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꼴을 못 보죠, 미국이. 결국 만약에 이렇게 전쟁 영향이 가게 되면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네옴시티 건설 사업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썼던 글 중에 그 뭡니까 네옴시티, 사실 그때 누가 댓글로 저한테 그거를 물어보시는데, 그분이 뭐 부동산 카페에서 저기 활동하셨던 분 같아요, 제 눈치로. 근데 그분이 그때 네옴시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작년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마 부동산 카페에서 뭐 네옴시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날라간다, 뭐 관련 건축주나 뭐가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참 안 좋은 얘기 해드리기는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좋은 얘기를 제가 또 거짓말하기는 힘드니까 좀 안 좋은 얘기를 제가 그때 제가 얘기하면 뭐 어쩔 것 같아서 마침 잘 쓴 기사가 있길래 그 기사를 인용해 갖고 갖고 제 생각을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여기 네옴시티에 대해서 참 잘 쓴 기사에서 제 생각을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두어 달, 그때부터 두어 달, 한 석 달 가까이 지금 좀 있으면 지나려고 하죠. 네옴시티 우리나라에 빈살만이 방한한 이후로 그때 엄청 우리나라에서 띄워졌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조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조금 뭐 좀 국민들 기대에 부응을 못하니까 뭔가 좀 압박을 느꼈어요. 국민들한테 뭔가 외교적으로 잘 되고 있던. 근데 빈살만이 직접 찾아와 주니까 좋았죠. 그래서 좀 그걸로 만회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외교적인 좀 힘이 있구나, 뭐 잘하네.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좀 말실수는 했지만, 거기서 이란하고 chấp었지만 어차피 이란은 뭐 우리하고는 좀 하고 있었지만 미국하고는 뭐 철천지 원수니까 지금 그렇다 치고 아랍에미레이트 붙었는데, 그 뒤에 시진핑이 네옴시티로 날아가가지고 우리하고 사우디하고 하기로 한 거 거의 지금 막 중국으로 다 넘어갈 것 같이 돼버렸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그 외교부가 좀 마음이 급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 옆에 붙어갖고 똑같이 뭐 스마트시티 같은 거 하는 거, 사우디만큼은 아니지만 꽁 대신 닭이라고, 아랍에미레이트를 또 이제 중국이 사우디하고 붙는 사이에 우리는 또 아랍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정말로 혁혁한 그 외교적 성과를 이뤘잖아요, 산업적으로.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가 어떻게 됐나 한번 지금 보실까요? 제가 그때 네옴시티가 그때 네옴시티에 관한 제 생각을 그때 쓰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유럽하고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이나 이런 애들이 여기 지금 붙지를 않는다, 전혀. 왜냐면 여기서 돈이 되는 사업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쪽에 국제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중국하고 붙으려는 사우디에 함부로 투자하면서 들어가려고 하질 않는다. 앞으로 미국이 얘네들을 어떻게 밟아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위험이 있는 데는 안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덥석 뭘 들어갔다가 나중에 뭔 일 생기면 공사비 다 날리고 돈도 못 받고 큰 손실만 볼 수 있어서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사우디 빈살만이 그때 너무 웃긴 게, 우리 와가지고 일본은 안 들리고 다시 돌아가니까 뭐 그거 가지고도 언론들이 일본은 그냥 패싱했다, 우리 한국을 더 중요하게 쳐준다, 우리 빈살만 왕자가, 그런 자화자찬식 기사를 쓰는데, 그때는 이미 일본은 미국 편에 서가지고 절대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사우디하고는 아무리 가서 왕세자가 직접 가서 우리한테 투자해달라 해봤자 전혀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가서 괜히 체면국이기 싫어서 아예 안 가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였죠, 사실은. 여기 이 기사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엊그제 기사인데, 또 뭐 저기 그 네옴시티 말고 무슨 정육면체에 무슨 우주 도시 같은 거를 또 하나 또 지으겠다고 또 계획을 또 내놨답니다. 이거는 또 7년 만에 짓겠대요, 이 엄청난 건물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초대형 큐브 건물을. 지금 그 안에서 비관론이 계속 커지고 있대요. 가장 큰 게 자금 문제랍니다.
지금 그동안 뭐 하겠다 한 것부터 다 공사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근데 또 이런 내용을 또 내놓냐, 이런 계획을. 응? 네옴시티, 그 전에 내놨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자금 문제가 1조 달러가 드는데 1239조 원. 예. 근데 원래 이제 유가가 언제 올랐다 내렸다 할지 모르니까 이런 큰 사업은 보통 외국인한테 이제 우리한테 많이 투자해서 같이 해보자 하는 건데, 그때 자금을 못 모으고 있었다고 했죠. 특히 미국 유럽 자금이 아예 거기서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고 있다고 했죠. 지금 얼마 들어갔나 봤더니 세상에 2030년까지는 약 1000억 달러 이상을 모았으면 했는데, 계획은 지금 현재 190억 달러밖에 못 모였답니다. 이게 5분의 1도 못 모였네요. 자기들이 예상했던 자금에. 그러면 건설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부터 해갖고 뭐 원자재부터 뭐 여러 가지 그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해 본 게 옛날 세계화가 좋았던 시대보다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이 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대요. 이거 날라가는 거죠, 공사? 얼마 전에 그 롯데건설이 저기 울산에 445억 원인가 손해보고 지금 시행 안 하겠다 날려버렸죠? 거의 지금 그런 꼴이 날라고 하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다 또 뭐 7년 후 완공이 뭐를, 요거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정말 잘 돼서 이거 붙어야 돼요. 니들끼리 잘해봐라, 살려내봐라 하는 건데, 앞으로 아마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죠?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놈들도, 사우디의 꼬붕이에요. 사우디가 큰형님이면은, 이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우디가 하는 대로 그 오펙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보면은 미국이 싫어할지 얘네들도 아랍에미레이트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방 제재 대상 뭐 이런 것들, 딴 나라는 미국 눈치 봐서 잘 안 할 일들, 뭐 러시아 뭐 얘는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 또 막 교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꽁 대신 닭이라고 사우디 네옴시티 대신에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앞으로 뭘 하겠다 하는데, 요것도 잘못하면 국제 정세에 앞으로 10년 동안 또 어떤 장애가 생기고 애로사항이 꼽힐지 좀 불안해지죠, 벌써부터.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정권이 잘못해서라고는 안 봐요. 저는 뭐 정치색은 절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여당 말고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합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미 이런 식으로 블록화를 해서 중국하고 손잡으려는 아랍 쪽은 다 죽이기로 갈 건데,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권이 뭐 보수고 뭐 진보고 그런 걸 떠나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미국이란 전체 이 큰 힘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면서 그냥 견뎌야 됩니다. 앞으로 중국하고 계속 이제 줄 서게 돼갖고 점점 더 앞으로 중국하고 교역이 지금도 반토막 났지만 앞으로 더 반토막 나고, 우리 먹여 살리던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 갑자기 유일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통일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그 통일이 됐을 때도 옆에 강대국들이 잡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끼리 잡아먹어 우리가 이제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통일의 주도권도 우리는 전혀 못 잡고 있잖아요. 잘 버팁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혹시 몰라요, 그 안에 갑자기 또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이런 미국의 계획이 다 무산되고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것으로 이제 세상 일은 또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말 나온 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먹고 살 길이 팍팍해졌는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내서 환율 문제 있을 때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작년 4월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작년 4월부터 막 배트맨 5월달에 고담시티 제 글 보면은 고담시티 누가 구하면서 배트맨까지 막 그 당시 글에 나오면서 좀 재밌게 소설같이 썼는데,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1년, 2년 이 미중 패권, 기축통화 패권에서 앞으로 절대 회복 못하고 얼마나 작살이 나는가 그때 예상했던 게 있어요. 제가 그때 4월달에 글 쓰고 그때부터 진짜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지금까지 10달, 11달 연속으로 나고 있죠. 작살이 나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뭐 다시 회복될 거다, 뭐 어쩔 거다, 뭐 반도체 다시 살아난다부터 해서 별말이 많았지만 1월달, 2월달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나마 작년이 나은 편이었죠. 지금 1, 2월달 난리 났죠. 아휴, 걱정입니다, 진짜로. 우리 지금 샐러리맨 자영업자들 애 키우는, 아휴,
이게 근데 우리가 잘 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린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데 이 세계 정말 이 고래 싸움 때문에 보십시오. 수출 부진 원인과 진단 대응받는데 한국의 수출 부진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 어떤 나라보다 더 심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자원도 없고 식량도 없고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런 경제전쟁 때문에 신냉전 시대 블록화 경제 때문에 절단나고 있잖아요. 응? 수출 감소폭이 중국, 일본, 독일이 보다 우리가 더 제일 크답니다. 반도체 업황은 지금 하반기 이후에나 개선이 전망될 거 기대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열이면 열 하반기에는 다 반도체 바닥 찍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 솔직히 이거 반도 확신 못해요. 제 생각으로는 반도 확신 못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무려 19년 20년 만에 20% 아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 우리 그만큼 먹고 살 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벌어오는 돈이 약해졌다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그래프. 갈수록 줄어든 대중국 수출 비율. 2016년부터 이렇게 26%까지 25%까지인데 지금 20% 밑으로 떨어졌으니 우리가 여기서 벌어들이던 돈이 5분의 1이 우리 월급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이란 아빠가 월급이 5분의 1 이상이 줄었어요. 지금.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근데 미국이 또 초치죠. 국정연설에서 2월달에 바이든이 바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모든 인프라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 건설, 뭐 모든 통신부터 해서 그거 다 뭐 55% 이상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써라.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미국에다가 중국을 못하게 막아놨으면 미국 가서라도 무역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코트라가 이제 아시죠? 우리나라 무역협회 그쪽 거기에서 바이 아메리카 그렇지 않아도 IRA 때문에 지금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작년에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더니 삼성하고 현대하고 지금은 미국 건설업계 이런 데 가는 이제 모든 건축자재부터 해서 모든 것들 우리 이거 미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와 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다 충족해서 해야 되는 미국 기업도 힘들어져요. 이제 미국은 이제 대신 자기들이 혜택 받으니까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일 피를 많이 봅니다. 금년도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하고 우리 무역 제재를 이제는 줄 서라. 어디에 붙을래 해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나 뭐 포탄이라도 지원해주게 되는 순간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우리하고는 완전히 아유 우리 어디서 돈 벌어야 돼요? 땅 파서 돈 벌어야 하는데 땅을 어디 가서 포크레인으로 팔라고 하는데 중동 가서 팔 때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산에 들어갑시다 다들. 화전민 돼야지 뭐. 우리만 힘든 게 아니죠. 일본도 중국하고 굉장히 그 무역 비중이 커요. 여기 보시면 일본도 작년 12월 무역 적자가 기록적이고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그나마 경상수지는 흑자죠. 우리도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근데 그 경상수지액도 자꾸 줄어들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8년 만에 최저 나왔네. 작년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일본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척지면서 엄청난 지금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처럼. 작년에 특히 엔화 약세가 심해서 일본이 더 타격받아서 우리가 이제 실질 GDP가 일본을 앞지른다. 일본은 뭐 후진국 되나 막 우리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런 기사 나오면서 속으로 좀 짭짤하다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금년에 보니까 역대 최대 벌써 127억 불 적자랍니다. 뭐 수출 효자라는 반도체고 뭐고 다 뭐 반도체 수출 반토막 났죠? 에너지 수입액은 점점 늘어나고요. 올해 이 그래프 보세요. 월별 무역 수지 동향.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경제 파탄 나고 있어요, 지금. 1월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보세요. 작년이 이렇게 힘들었다는데 작년은 천국이었다니까요? 1월 한 달만 보면. 나 이렇게 흥분하면 또 내 카리스마가 깨지는데. 이런 멋진 꽃중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좀 가볍네요, 오늘. 술 안 마셨습니다. 네. 자. 근데 더 안 좋은 게 나왔죠. 1월 달에 이 소식들 들었을 거예요. 2월에 나왔나 1월에 나왔나 이 소식이. IMF에서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도 엄청 살아나고
세계 경기 그 GDP 성장률을 다 상향 전망 조정했는데 한국만 낮췄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2.9에서 2.1로 그것도 팍 깎아내렸어요. 세 차례 연속 작년 10월부터 니네 한국은 딴 나라는 다 금년에 좋아서 살아나고 인플레도 잡히고 해서 살아나고 해도 중국이 리오프닝 되는데도 니네 한국은 안 될 것 같아. 더 망할 것 같아.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도 이렇게 같이 힘들어가 있는데 일본보다 금년에 우리가 더 성장 못할 거라고 지금 해놨어요. 일본은 이미 예전에 선진국이 돼서 완전 늙어버린 사회되니까 선진국이 되면 경제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 밑에 한창 선진국을 뒤에서 쫓아가면서 치고 가는 나라는 한 해의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인도나 막 베트남이나 그런 애들은 막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훨씬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일본을 추격하기 위해서 일본보다는 솔직히 우리가 후진국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참 선진국이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명목 실질 GDP로 추월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작년에 잠깐 몇 달 전에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도 금년에 성장 못하고 경제 성장률조차 속도조차도 우리가 일본보다는 항상 높았는데 그것도 떨어질 거라고 지금 IMF에서 내놨어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특파원이 2월 초에 직접 비행기 타고 그 전망을 내놓은 IMF에 쳐들어갑니다. 따지러. 이 여자 고피나스 이제 아시죠? 제 블로그에서 1월달 그 특집으로 나올 때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게오르기에바의 뒤를 잇는 2인자 차기. 얘도 이제 똑같이 미국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하자는 대로. 왜 한국만 성장률을 낮췄냐? 쫓아갔습니다. 아, KBS 공영방송이 시청료값 했네요. 아, 특파원이 가서 용감해요. 굉장히 용감해요.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다 세계 성장률 높였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랬어? 따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특파원이 출동한다. 현장에 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굉장히 용감하죠. 당신이 IMF 인자 고피나스입니까? 왜 우리 한국만 성장률을 낮췄죠? 화가 나서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아,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죠?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는 오늘하고 수고 많았어요. 웃으니까 처음에는 좀 화나서 갔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잘 또 미소를 날려주니까 아유 제가 좀 버릇없었죠? 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손으로 딱 악수하고요. 뭐라 해도 이 여자가 젊고 어려 보이고 그래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IMF 2인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자가 상당히 용감하더라고요. 어디 외국 대통령 앞에서 질문도 못 하던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꿀먹은 벙어리 돼서 좀 만만하게 봤나봐요. 사실 그런 여자 아닌데 화가 나서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너무 깎아내리니까 원래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 나라 경제가 안 될 거다 탁 대놓고 그런 얘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대놓고 그 나라 안 될 거다 말 안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때 상향 처음에 기사 나왔을 때 우리나라만 왜 낮추냐는데 별다른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파원이 찾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냐 하고. 그러니까 왜 지금 IMF가 한국 성장률만 낮췄는지 그게 궁금해서 오셨나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는 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고 예측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근데 왜 특히 신흥국들은 더 잠재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올라갈 거다 더 높이 올려줬고요. 근데 왜 우리 한국만 오히려 반대로 낮췄나요? 화가 납니다.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도표인데 한국은 지난해 10월 전망에서 1월 전망도 뚝뚝 떨어졌어요. 세계는 지난해 때 1월부터 올라갈 거라고 반등할 거라고 했는데 미국도 반등, 중국은 크게 반등, 일본도 계속 반등, 독일도 유럽에 경제 위기 온다 뭐 한다 했지만 내려갔다 반등. 심지어 영국은 뭐 영국은 논외로 치죠. 영국도 뚝뚝 떨어지네요. 우리만큼은 안 떨어져요. 그래도 기울기가 영국도 뭐 갈 만큼 갔고 인도는 그대로 선방하고 캐나다 이런 나라도 선방하고
프랑스도 선방하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뭘 잘못 보였나요? 지금 작년에 특히 뭐 일본이 우리보다 후진국이 될 거라고 열심히 국민들한테 기분 좋은 뉴스 하면서 조미료 쳐놨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해명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여러분들 예상하고 되시죠? 콕 집어서 얘기하면 마음 아플까봐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니까 얘기해 주겠다 합니다. 자, 수출로 먹고 사는 게 한국인데 위에 인터뷰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지금 수출 전망이 니들이 박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중국 재개방 효과 보내 어쩌나 해도 지금 너희들 주요 수출 먹거리가 반도체부터 해서 자동차부터 이러는데 지금 그거 다 총체적 위기잖아. 안 그래? 물어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또 뼈아픈 얘기 합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했어요. 너네 부동산 시장 지금 터지기 직전 아니냐.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집값이 가장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가 너네 아니냐. 제가 그때 얘기했죠. 호주, 캐나다, 한국, 중국, 뉴질랜드 얘네들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무서워해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부동산에 얽힌 가계부채는 또 우리가 제일 심하죠. 전 세계에서. 근데 그 안에서도 80%가 또 변동금리죠. 대한민국.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다들 지금 속이 다 찔끔찔끔 하신 분들 대부분이실 거예요. 지금 집이 자가이신 분들 없잖아요. 솔직히. 다 대출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뭐 연내에 금리 인하 할 거다 하면서 뭐 금리 인하 한다고 뭐 하는데 그래봤자 희망회로 돌려봤자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금리 인하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도?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하잖아요. 이 고금리를. 그때까지 부동산 부채가 안 터질 수 있냐고 얘가 우리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응? 잘 해봐라. 그러면서 갈 때 구내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가라 뭐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힘들죠. 근데 요새 제가 자세히 안 봐서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요새 얼핏 저기 인터넷 유튜브 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대요. 어떤 얘기죠? 죄송합니다.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작년 초에 바이든이 당장 아시아의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라, 공장 세금이랑 뭐 해가지고 혜택 줄 테니까 하면서 자기 나라 기업도 아닌데 삼성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시켰죠. 제가 그때 그거를 거의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식민지 시절에 그 외국 열강들이 우리나라 이권 사업을 통째로 강탈해 간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안 좋은 사건으로 저는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대가를 우리가 그러면 뭐 더 확실하게 받아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운이 좀 안 좋았어요. 운때가 안 맞았는데 지금 TSMC는 자기들이 먼저 가가지고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다가 2024년부터 첨단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이 나올 반도체 생산할 계획으로 공장 지었고 또 두 번째 공장도 지금 추가하려고 하죠. 왜 이렇게 얘네들은 먼저 나서서 했냐면 그래야 미국이 자기들을 보호를 해주니까 그렇게 먼저 뛰어든 거 아닙니까? 미국의 품 안으로. 그런데 TSMC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애리조나 공장 건설 비용이 대만에 하는 것보다 최소 4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대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도 거기다 짓는데 최소 2~3배는 공장 건설 비용이 한국 안에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그 돈이 한두 푼입니까? 반도체 공장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나중에 생산해낼 때도 미국인들의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2배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또 마진을 남깁니까? 경쟁을 하고. 응? 우리나라의 먹거리 사업이 10년, 20년짜리 가장 중요한 먹거리 사업이 이렇게 절단이 나게 만드는 그런 강탈해가는, 자기들 편한 대로 강탈해가면서 우리 이익을 다 뺏어가는 그건데 그렇게 뺏겨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일 큰 먹거리가 그렇게 당해버렸으니 이런 결과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건 뭐 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TSMC가 하는 얘기들이 그 공장 짓는데 들어가는 돈도 문제지만 그 가까운데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나 장비나 중요 부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애리조나 허허벌판에 그런 공급업체는 싸게 이렇게 자기들한테 공급해줄 공급업체가 없답니다. 거기는 다 노동력도 없고 비용도 높아가지고 아주 문제를 겪고 있대요. 그리고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해줄 우리 아시아 한국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그 노동력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을지도 가장 큰 의문이고 앞으로의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예전에 거기에 비슷하게 지은 적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 20여 년 전에 비슷하게 아주 오래전에 TSMC가 미국에 한번 처음 투자했다가 똑같은 이유로 된통 당해갖고 거기서 나온 공장 때려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우리처럼 장시간 근무도 하고 주말 교대 근무도 하고 필요할 때는 열심히 막 와서 일도 해줘야 되고 일도 정교하게 해줘야 되는데 미국 노동자는 절대 안 그런다 이거죠. 인사관리가 제일 어려울 건데 미국인은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대상일 거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부도 직접 이제 이실고백 했어요. 경제가 안 될 것 같다. 점점 나락으로 더 심한 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국민들한테 밝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정부도 안 된다는 걸 이제 안 거죠. 자,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맞으면 대충 이제 지금까지 긴 얘기를 했지만 보면 짜여진 세계대전, 경제 세계대전을 위해서 지금 선수 엔트리가 끝났죠. 한 달 만에. 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인데 어딥니까? 미국, 유럽, 이스라엘, 대만, 일본,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프리카, 중동, 남미는 멀뚱멀뚱 구경하는데 우리가 싸우는 동안 이쪽하고 교역하면서 좋게 해주지 말어. 니들도 우리 편에 와서 붙어. 서로 그런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외교전이 치열했죠. 아프리카로 막 바이든 날라가고 옐런 날라가고 뭐 남미 지금 그 누굽니까? 브라질의 룰라하고 다시 손잡아 보려고 하고 지금 얘네들도 그 안에서 어마어마 인도도 그러고 얘네들은 어느 쪽으로 붙을까 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다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뭔가 그 대가로 뭔가를 다 받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가장 크게 손해를 보면서 못 받아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딥니까? 우리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더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암울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서기 하라고 들어왔죠. 예, 나토 사무총장이 와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주는 포탄도 이제 한계가 왔다. 니네 당연히 와야지. 우리한테 무기 대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무기, 살상무기. 되는 순간 이제 우리도 이 세계 대전에 참전하는 거고, 러시아나 중국하고는 점점 더 뭡니까? 북한, 이란 뭐 이런 데하고 다 교역이 끊기면서 우리의 수출길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죠. 중국이 우리한테 그러지 마라, 이성적 판단해라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 판단하고 싶어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 잡아도 지금 미국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다고 중국에 붙을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렇죠? 일본은 이미 작년부터 엄청나게 맘 잡고 처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지금 받았고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죠. 경제가 망가지는 대신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유럽이 이제 마샬 플랜으로 이 어려운 시기만 겪고 나고 러시아, 중국 다 때려잡으면 나중에 너희들 다시 확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줄게 하고 마샬 플랜 한 것처럼 일본도 이미 양자 컴퓨터부터 첨단 반도체, 차세대 모든 기술 이전부터 해갖고 협력을 앞으로 향후 10년을 보고 미국하고 다 이미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SM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도 판 거고 왜냐하면 TSMC는 공중분해 되든지 미국으로 옮겨가든지 할 것 같고 자기가 보니까 아니면 중국하고 사이에서 찢겨져 나갈 것 같고
그러면서 기술만 쏙 빼다가 자국 이제 인텔이나 이런 데 키워줄 거고요, 미국이. 그러면서 최고 우방인 일본하고 해가지고 같이 그런 첨단 분야 기술을 키워가자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지금 삼성하고 SK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무도 안 받아주고 있죠? 독자 생존해야 돼요. 저는 삼성이 반도체 말고 지금 다른 뭐 새로운 뭔 분야를 지금 하나 또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도 지금 물 건너 갔잖아요, 지금.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 얼마 전에 빵빵했죠? 1월 초에 한번 날리고 2달 동안 조용하다가 이번에 뭐 지금 난리 났죠? 이 미사일 다 아시죠? 예.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이게 밤하늘에 보여갖고 국민들이 벌벌 떨었답니다. 걔네들 막 바다에서 막 바다에 대한 공포증 일본인들 많잖아요. 맨날 바다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고질라 올라오고 뭐 다 뭐 울트라맨 같이 큰 애들 맨날 떨어지고 얘네들 그런 괴수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했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큰 그 한미 연합훈련을 중국 이 전선을 우리가 잡으려고 일본하고 같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다시 빵빵 쏘는 거예요. 곧 이거 한미 연합훈련 돼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쏜 거예요. 또 북한도. 이거 보고 일본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유엔 안보리에 이 북한 ICBM 발사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안보리 이사회에서 안전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누굽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있죠?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되는데 북한 제재하자고 러시아가 반대했겠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일본이 걸고 넘어지고 이사회를 소집하자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북한의 이 미사일을 빵빵 쏴내는 못된 놈들하고 중국하고 북한, 러시아가 같이 연결돼 갖고 서로 이렇게 반대 안 해주고 서로 옹호해 준다는 게 자꾸 부각이 되잖아요. 같은 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주도적인 북한 핵이나 대만을 사이에 둔 중국과의 전선에서 주도적인 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옆에 따까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뭐 어떻게 하자 못하고 이제는 일본하고 미국이 작전 지시 내린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우길기한테 우리가 굴욕적으로 군인들이 훈련해서 우길기에 경례도 하고, 또 지금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 맞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일본이 또 독도는 다케시마다 뭐 지네 땅이다 뭐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는데 거기서 한미일 훈련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뭐라 반항도 못하고. 오염수 방류는 지금 그때 말씀드렸죠? 다 척척 진행 중이죠? 미 의회에서도 북한이 이렇게 날리는 미사일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핵폭탄이 우리나라가 다 사정권에 드는 거잖아요. 우리만 핵이 없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정권에서 우리가 자꾸 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응? 그래야 함부로 위협을 받고 휘둘리지 않는다. 라고 지금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미국이 그거를 절대 용인을 안 해주겠죠.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큰 인물이 젊은 사람들 중에 좀 차기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줄 그런 정치적 큰 샛별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나요? 제가 국내 정치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본은 계속 아시아에서 가장 큰 맹주국이 돼가서 미국 편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토마호크 500발이나 이번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타격용인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워낙 유명하죠. 이지스 함정에서 발사해가지고 북한이나 중국 본토 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G7 국가,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있는 7개 국가, 사실은 7개 G7 국가인데 그쪽에 이제 대부분 다 미국 시다바리들이죠.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통령이나 총리가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응원해주고
야, 필요한 게 뭐야? 돈 필요해? 얼마 줄까? 하면서 다 했는데 오직 일본만 안 했다 이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한마디 했겠죠. 내가 너를 이제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저걸로 키워주기로 했는데 외국이 이제 너희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제 니네를 이제 야, 얘 이제 앞으로 잘 모셔. 내가 큰형님이 아끼는 동생이야 하면서 지금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 너희들 이제 그만큼 가서 좀 큰형님처럼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 와서 다른 유럽 그 수장들처럼 젤렌스키랑 만나서 어깨도 되새겨주고 돈도 한번 크게 쏘고 하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 한 거죠. 자, 이런 행동을 하면서 뭐 일본도 경제가 힘들겠지만 미래를 보고 지금 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얼마 전에 또 국채 5.0 넘어가지고 지금 무한 매입하면서 지금 얘네들도 이번에 미국하고 붙어서 성공하지 않으면은 일본도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 끝장납니다.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죠. 계속 돈 풀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 전선에서 1등은 미국하고 일본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실제 큰 나라가 돼가지고 모든 그 군사 작전에서 우리는 이제 그 밑에 어떤 땅개 보병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목소리를 못 내고 끌려가야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남미를 자꾸 이제 자기들 편으로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나온 뉴스인데 아프리카 어떤 그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나라 중에 차드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차드? 수단 아니 어디 옆에 붙어 있더라? 수단? 차트가 아니라 차드. 아, 보십시오. 수단 옆에 붙어 있네. 나이지리아하고 수단 사이에 있네요. 여기 있는 나라가 차드인데 아셨어요, 여러분들? 네. 이 나라에 러시아의 용병 와그너 그룹이 정부를 전복하려는 군대가 들어가서 여기 정부를 전복해서 친괴뢰 정권을 세워서 이거를 잡아먹으려는 지금 음모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또 미국 중앙정보국이 또 이번에 기사를 흘렸습니다. 여기는 대규모의 석유 매장이 확인되는 아주 에너지 알짜인 땅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까지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물론 러시아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지만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어디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 친러시아 쪽에 있던 아프리카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 쪽으로 붙을 수가 있겠죠. 다 작전 짜는 거죠. 자기들 쪽으로 붙으라 이거예요. 앞으로 경제적으로 완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씨를 말려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도 아프리카 순방에 나섭니다. 원래 이 북부 아프리카 쪽 예전에 다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좀 연관이 있어갖고 이 아프리카 나라들이 프랑스를 좋아해요. 여기서 영향력을 유럽도 키우려는 겁니다. 지금 마크롱은. 미국이 다 영향력 키우게 가만두지 않죠. 얘도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교역 끊기면 아프리카하고도 또 교역하면서 또 이제 유럽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영향력도 미국보다 더 키우고 싶을 거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그 국민연금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막 절단이 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막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아프리카를 차례로 다 순방을 하면서 얼마나 또 자기 편 만들려고 하겠어요. 네. 자, 몇 분이나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하나 이제 시간을 내서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세계 경제 대전은 이미 한 달 만에 세팅 끝냈다. 이거는 러시아도 죽이지만 전쟁을 더 크게 키워서 그 전쟁의 모든 나라가 다 관여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경제를 전부 다 지금 침체와 높은 인플레로 끌고 가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를 만들고 다른 기축통화 경쟁국들의 경제는 찍어 누르고 특히 금년에는 그 와중에 어디 중국을 경제적으로 다시 못 일어나게 신용부채가 한번 빵 터지게 쪼들리게 만들어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되는 그 상대 진영에서 기축통화 흉내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쓰려고 하는 그 통화의 힘을 절대 달러보다 세지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세팅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파월의 디스인플레는 결국은 작전
성동격서죠. 동쪽을 치면서 서쪽에서 다른 작전을 펼치는, 우리가 차트상에서도 이미 봤죠. 2월 1일부터 사실 채권 차트는 변하고 있었잖아요. 환율이랑. 그래서 처음에 챗 GPT 얘기도 했지만 재미를 잘 보신 엄청난 실력가분들 계시면 이제 언제 빠져나올지 아니면 미리 빠져나와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설거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미리미리 잘 몸조심하시자, 그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